1992년 10월 군산 36세 미혼모 김경의 실종 사건. 추석 아침 일을 하러 나간 엄마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33년. 아직도 그날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김경애 씨는 사라져야 했을까요? 7살 딸을 홀로 남겨둔 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사라진 기억에서 그날의 진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3일 추석. 온 나라가 보름달 아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던 그날. 군산의 한 단칸방에서 7살 여자아이가 혼자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박연주 양이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추석 특수를 노린 수산물 가공 공장. 명절에도 쉴 수 없었던 가난한 이들의 일터. 36살 미혼모 김경애 씨는 그날 딸의 학용품을 사기 위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는 딸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군산. 항구 도시 특유의 활기와 그림자가 공존하던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부두 노동자들의 구령 소리가, 밤에는 선원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항구 뒤편에는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단칸방들이 빼곡히 들어선 달동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군산은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산물 가공 공장, 섬유 공장, 조선소. 배를 굶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 했고, 일을 하려면 군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계복동. 군산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수산물 가공 공장 몇 개가 모여 있는 곳. 공장 주변으로 판잣집과 단칸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장 노동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경애 씨는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3평 남짓한 단칸방. 창문 하나, 부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간. 공동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1992년 당시 미혼모에 대한 시선은 냉혹했습니다. 사회는 그들을 외면했고 때로는 손가락질했습니다. 김경애 씨 역시 그런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연주를 낳고 혼자 키우며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일상.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틈틈이 마기를 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연주가 학교에 가는 날이면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비록 반찬은 보잘것없었지만 그녀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끔찍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3일 토요일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전국이 명절 분위기로 들떠 있었지만 계복동의 아침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분주했습니다. 추석 특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수산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계복동의 수산물 가공 공장들은 며칠 전부터 야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 3배의 물량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김경애 씨가 일하던 곳은 대성수산이라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오징어와 멸치를 손질하고 포장하는 곳. 그녀는 그곳에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하루 10시간, 때로는 12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비린내가 온몸에 배고 손은 칼에 베이고 소금물에 짓무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김경애 씨는 성실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과묵했지만 친절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섰습니다. 대성수산의 사장은 박만덕 씨, 46살이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다른 공장 사장들과 달리 노동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명절 때면 보너스를 챙겨주고 아픈 노동자가 있으면 병원비를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박만덕 사장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10년 넘게 돈을 모아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고생을 하니까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박만덕 사장을 신뢰했습니다. 다른 공장에 비해 임금도 조금 더 쳤고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장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애 씨 역시 박만덕 사장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공장에 면접 보러 갔을 때 사장은 미혼모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잘 키우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성수산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공장 관리인 박모 씨, 45살. 박모 씨는 대성수산의 관리인으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관리, 물품 발주, 노동자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사장 다음으로 공장 내에서 권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자주 치근덕거렸습니다. 일부러 가까이 다가와 어깨를 건드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불편한 농담을 던지고 외모 품평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박모 씨를 싫어했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인이었기에 잘못 보이면 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모두가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김경애 씨 역시 박모 씨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1992년 여름경부터 박모 씨는 김경애 씨에게 유독 집착했습니다. 작업 중 자주 옆에 와서 말을 걸고 퇴근길에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습니다. 김경애 씨는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딸을 키우는 엄마고 그런 관심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모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9월 중순경, 김경애 씨는 박만덕 사장에게 박모 씨의 행동을 상담했습니다. 사장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박모 씨는 김경애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후 박모 씨는 김경애 씨에게 거리를 두는 듯 보였습니다. 김경애 씨는 안도했습니다. 사장이 제대로 대처해 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경애 씨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김경애 씨는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 있었습니다. 최상철, 38살의 대부업자. 군산 일대에서 영세 사업자나 노동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경애 씨는 6개월 전 연주가 크게 아팠을 때 치료비가 급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했고 주변에 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최상철에게서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최상철은 월 이자 10%를 요구했습니다. 김경애 씨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갚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달 이자만 30만 원. 김경애 씨의 월급으로는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원금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9월부터 최상철은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원금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김경애 씨는 막막했습니다. 300만 원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상철은 점점 거칠어졌고 위협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8일, 최상철은 김경애 씨를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돈을 갚을 방법을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김경애 씨는 두려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김경애 씨는 이웃집 이영자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걱정했지만 딱히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경애 씨가 최상철을 만나러 갔을 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최상철은 협박만 하다가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추석 이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 3일 새벽 4시, 김경애 씨는 잠든 딸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연주는 전날 밤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다 잠들었습니다. 크레파스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스케치북에는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경애 씨는 딸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방은 쌀쌀했지만 난방을 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던 외투를 벗어 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딸을 깨우지 않으려 소리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경, 김경애 씨는 대성수산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몇몇 노동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작업은 오전 10시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이니 오전 작업만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김경애 씨에게 돌아갈 고향은 없었습니다. 연주와 함께 단칸방에서 조촐한 명절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9시경, 박만덕 사장이 공장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추석 당일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날은 예외적으로 얼굴을 비쳤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고생한다며 인사했고 간식거리를 몇 개 놓고 갔습니다. 오전 10시 10분경, 작업이 끝났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나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경애 씨도 공장을 나섰습니다. 공장 정문 앞, 그곳에서 박모 관리인이 김경애 씨를 불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동료,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최순희 씨, 김경애 씨와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32살 여성이었습니다. 최순희 씨는 그날 아침의 광경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모 씨가 김경애 씨에게 뭔가 말하는 것을, 김경애 씨가 고개를 가로젓는 것을, 박모 씨가 김경애 씨의 팔을 잡는 것을. 최순희 씨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관리인과 노동자,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결국 김경애 씨는 박모 씨를 따라 공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창고와 폐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최순희 씨는 불안한 마음에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김경애 씨가 공장 뒤편에서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경애 씨는 빠른 걸음으로 공장을 벗어났습니다. 최순희 씨는 그녀를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이 최순희 씨가 김경애 씨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 공장 근처 슈퍼마켓 주인이 김경애 씨를 목격했습니다. 김경애 씨가 슈퍼 앞을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어디론가 서둘러 가는 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정오경, 계복동에서 약 2k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김경애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목격되었습니다. 군산 시내 방향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 김경애 씨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오후 8시, 계복동 단칸방. 7살 박연주 양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는 오전 10시경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가 없었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연주는 엄마가 차려둔 밥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김치와 밥 한 공기. 텔레비전을 켜고 만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1시, 2시, 3시. 시간이 흘러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오후 5시경. 연주는 문 밖을 나가봤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명절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주는 문을 열었고 아주머니는 혼자 있는 아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이영자 씨는 연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이고 어디 갔는지 물었지만 연주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일하러 갔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김경애 씨는 아무리 늦어도 저녁에는 꼭 집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추석 같은 날 딸을 혼자 두고 밤까지 일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대성수산 공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 공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벨만 허공에서 울렸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김경애 씨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자 씨는 다시 공장으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박모 관리인이었습니다. 이영자 씨가 김경애 씨를 찾는다고 하자 박모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작업 끝나고 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작업 끝나고 각자 집에 갔다고. 김경애 씨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10월 6일 화요일. 사흘째 김경애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영자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성인 실종 사건은 대부분 가출이나 자발적 이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영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애 씨가 딸을 버리고 갈 사람이 아니라고,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경찰은 대성수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박모 관리인과 다른 노동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박모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0월 3일 오전 작업이 끝난 후 김경애 씨를 봤다고 했습니다. 급여 문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작업 끝나고 각자 집으로 갔다고. 김경애 씨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최순희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그날 아침 목격한 것을 말했습니다. 김경애 씨가 박모 관리인과 공장 뒤편으로 갔다는 것을, 박모 씨가 김경애 씨의 팔을 잡았다는 것을. 경찰은 다시 박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모 씨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김경애 씨에게 급여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전에 급여를 미리 받고 싶다고 해서 사무실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뒤편을 수색했습니다. 창고와 폐자재 더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인물을 조사했습니다. 대부업자 최상철. 이영자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경애 씨가 최상철에게 빚이 있었고 추석 전에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최상철을 소환했습니다. 최상철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김경애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300만 원, 이자는 월 10%. 추석 전에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3일에는 김경애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추석이라 쉬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최상철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최상철의 가족들이 그날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최상철은 고리대금업자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10월 12일, 경찰은 최상철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경애 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최상철은 화를 냈습니다. 자신을 범인 취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뿐이고 사람을 해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최상철의 집과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0월 15일 금요일, 군산 해안가. 아침 일찍 산책하던 주민이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숄더백, 바닷가 바위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가방을 확인한 결과 김경애 씨의 것이 맞았습니다. 신분증과 지갑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방이 바닷물에 거의 젖지 않았다는 것. 마치 최근에 그곳에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방 끈에는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것에 잘린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억지로 뜯어낸 흔적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해안가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혹시 김경애 씨가 바다에 빠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돈은 없었습니다. 지갑은 있었지만 현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카드나 통장도 없었습니다. 김경애 씨는 평소 현금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공장에서 받은 급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만 쏙 빠진 채 가방만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다시 최상철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김경애 씨가 돈을 들고 최상철을 만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닐까? 최상철이 돈을 빼앗고 김경애 씨를 해친 것은 아닐까? 최상철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10월 3일 김경애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가방도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10월 말,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김경애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 군산 외곽 야산. 나무를 하러 간 주민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옷까지 덤불 사이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김경애 씨가 10월 3일 입고 나간 옷이 맞았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둘 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옷에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미량이었지만 분명히 피였습니다. 1992년 당시 기술로는 DNA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혈액형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출된 혈액형은 B형. 김경애 씨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옷이 발견된 장소는 공장에서 약 3km 떨어진 야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야산 일대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혹시 시신이 안매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수색견을 동원하고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만 발견되었을 뿐 다른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11월 중순, 경찰은 다시 용의자들을 소환했습니다. 박모 관리인과 최상철 대부업자. 박모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김경애 씨에게 급여를 주고 헤어졌다고 반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모른다고 했습니다. 해안가에서 발견된 가방도 야산에서 발견된 옷도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박모 씨의 집과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혈흔이나 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모 씨의 알리바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월 3일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2시까지 공장 사무실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박만덕 사장이 그 시간에 박모 씨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이 추석 당일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두 사람을 모두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구속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11월 말, 최순희 씨가 사라졌습니다. 공장에서 해고된 후 최순희 씨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군산 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11월 25일경, 최순희 씨가 살던 월세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에 따르면 며칠 전 최순희 씨가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최순희 씨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것인지 다른 도시로 떠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순희 씨와 친했던 동료, 노동자는 걱정스럽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녀가 왜 갑자기 떠났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대성수산 공장 노동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경애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순희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침묵, 공포, 그것이 공장을 지배했습니다. 12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김경애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더 이상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증거도 용의자도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박연주 양은 이웃집 이영자 씨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며 매일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연주는 학교에 갔지만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연주를 피했습니다. 엄마가 없는 아이, 불쌍한 아이라는 시선. 연주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1993년, 새해가 밝았지만 김경애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축소했습니다. 실종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언론도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박모 씨는 여전히 대성수산에서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최상철도 여전히 군산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박만덕 사장은 여전히 친절한 사장으로 통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잘 챙기고 공장을 잘 운영했습니다. 대성수산 노동자들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경애 씨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1993년 12월,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김경애 씨 실종 사건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2007년, 15년이 흘렀습니다. 그해 봄, 군산경찰서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편지는 1992년 김경애 실종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성수산에서 일했던 사람의 제보였습니다.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모 관리인이 공장 여성 노동자들에게 자주 치근덕거렸다는 것. 하지만 그는 실제로 성폭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대성수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군산을 떠났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전직 노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박모 관리인은 여성들에게 치근덕거렸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불쾌하긴 했지만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박만덕 사장이었다고. 다른 노동자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만덕 사장이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뒤로는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권력을 이용해 여성들을 위협했다고, 거부하면 해고당했다고,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고, 사장이었기에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고, 일자리를 잃을까봐, 보복당할까봐 모두가 침묵했다고, 김경애 씨도 박만덕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노동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992년 9월경, 김경애 씨가 박만덕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김경애 씨가 그 사실을 자신에게 털어놓았다고, 김경애 씨는 박만덕 사장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박모 관리인의 치근덕거림을 상담했을 때 사장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안심했다고. 하지만 9월 어느 날 사장이 김경애 씨를 사무실로 불렀다고, 급여 문제를 상의하자고 했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박만덕 사장이 김경애 씨를 성폭행했다고. 김경애 씨는 너무 충격받아서 며칠간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김경애 씨는 말하지 못했다고. 사장이었기에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고. 다른 노동자도 증언했습니다. 김경애 씨가 9월 이후 많이 힘들어했다고. 표정이 어두웠고 자주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10월 3일 추석 당일 작업 후 박만덕 사장이 김경애 씨를 다시 불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노동자는 그날 아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날 무렵 박만덕 사장이 김경애 씨에게 뭔가 말하는 것을 봤다고. 김경애 씨가 고개를 가로젓는 것을 봤다고. 작업이 끝난 후 박만덕 사장이 김경애 씨를 사무실로 데려갔다고. 김경애 씨는 거부했지만 결국 따라갔다고. 그 후 김경애 씨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김경애 씨가 어디로 갔는지. 한 노동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시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다고, 두려웠다고, 생계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경찰은 박만덕 전 사장을 찾았습니다. 2007년 기준 박만덕은 61살이었습니다. 대성수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박만덕은 군산 시내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박만덕을 조사하려 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만덕은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중증 치매였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박만덕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1992년 일에 대해 물어도 박만덕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경애 씨에 대해 물어도 고개를 가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박만덕은 최소 4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재판을 받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좌절했습니다. 15년 만에 진실에 다가갔다고 생각했지만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증언은 있었습니다. 박만덕이 김경애 씨를 포함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증언. 10월 3일 그날 박만덕이 김경애 씨를 사무실로 데려갔다는 증언. 하지만 물증은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을 다시 조사해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성수산 공장 건물도 이미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의자는 치매로 신문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더 조사했습니다. 박모 관리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모 씨는 2007년 기준 60살이었습니다. 이미 대성수산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경애 씨 실종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10월 3일 그날 김경애 씨에게 급여를 주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만덕 사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당시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소문으로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최상철 대부업자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최상철은 여전히 군산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상철은 15년 전과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김경애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10월 3일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실종과는 무관하다고. 경찰은 최상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2007년 재수사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박만덕 사장이 진짜 가해자였다는 것. 김경애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10월 3일 그날 박만덕이 김경애 씨를 사무실로 데려갔다는 것. 하지만 그 이후는 여전히 미궁이었습니다. 김경애 씨는 사무실에서 나왔을까요? 나왔다면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가지 가설. 김경애 씨가 다시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 그 충격과 상실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 해안가에서 발견된 가방. 야산에서 발견된 옷. 혹시 김경애 씨가 스스로 버린 것은 아닐까요? 성폭행의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딸에게 돌아갈 얼굴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바다로 걸어 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박만덕 사장이 김경애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 성폭행 후 김경애 씨가 신고하려 했을 가능성. 박만덕이 그것을 막기 위해 김경애 씨를 해쳤을 가능성.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 가방과 옷을 따로 버려 자살로 위장하려 했을 가능성.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박만덕은 치매로 신문이 불가능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기억을 잃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2007년 가을, 경찰은 다시 한번 수사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김경애 씨 실종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2년 6월, 박만덕이 사망했습니다. 치매로 요양원에서 지내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기억을 잃었는지, 김경애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은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2025년 현재, 박연주 씨는 40살이 되었습니다. 33년. 엄마가 사라진 지 33년이 흘렀습니다. 연주 씨는 이영자 씨의 도움으로 자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7년 재수사 때 연주 씨는 처음으로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박만덕 사장이 가해자였다는 것. 연주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딸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매년 추석이 되면 연주 씨는 군산을 찾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대성수산 공장 자리를 찾아갑니다. 지금 그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공장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주 씨는 그곳에 서서 엄마를 떠올립니다. 7살 때 본 엄마의 뒷모습,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모습. 엄마는 어디로 간 걸까요?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연주 씨는 알고 싶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든 어디에 있든 그냥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례라도 치러주고 싶다고, 엄마를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지만 33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박만덕은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김경애 씨는 보호받지 못했을까요? 1992년 당시 공장 노동자들은 약자였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미혼모였던 김경애 씨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약자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면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또 다른 범죄를 낳았습니다. 진실은 묻혔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최순희 씨는 용기를 냈지만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해고당하고 결국 사라져야 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그것을 보며 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2007년이 되어서야 사람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가해자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정의는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김경애 씨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수장되었을 가능성, 야산 어딘가에 안매장되었을 가능성,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 그날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경애 씨가 왜 딸에게 돌아가지 않았는지, 박만덕이 무슨 짓을 했는지, 33년이 지난 지금 진실을 밝히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애 씨는 피해자였다는 것. 그녀는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부당한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 사회는 그녀를 외면했고 법은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박연주 씨는 오늘도 엄마를 기다립니다. 33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1992년 당시 대성수산에서 일했거나 그 주변에 살았던 분이 계신다면, 혹시 김경애 씨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다면 아주 작은 정보라도 좋습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연주 씨는 엄마가 어떻게 됐든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33년간 묻혀있던 진실. 이제는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경애 씨를 기억하는 것. 그녀가 거푼 부당함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사라진 기억은 잊혀진 진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미스터리와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라진 기억이었습니다.